저 여자는 바보입니다. 말도 못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천치란 말이요. 산에서 나무를 하던 사내가 어느 날 기이한 여자를 업고 내려왔습니다. 하얀 소복 차림에 물어보는 말에는 대답도 없이 그저 실실 웃기만 하던 여자.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에 눈먼 권력자가 그 여자를 탐하려 남편을 매질하던 절체절명의 순간, 피를 토하며 쓰러진 건 나무꾼이었지만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뒤집어버린 건 바로 그 바보 아내였습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는 한 나무꾼이 숲속에서 낯선 여인을 마주친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도 험해서 피해간다는 강원도 깊은 산 골짜기에 박칠성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는 빈털터리 신세였으나 심성만큼은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했지요. 어느 늦은 가을날 칠성은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다 묘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 웬 여인이 하얀 소복을 입은 채 바위 위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추위에 떨고 있는 그녀를 외면할 수 없어 자신의 낡은 오두막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칠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기묘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칠성이 떠다 준 물로 여인이 얼굴을 씻어 내자 흙투성이 속에 감춰져 있던 절세의 미모가 드러났습니다. 마치 캄캄한 산속의 달빛이 내려앉은 듯 눈부신 자태에 칠성의 가슴은 쿵쾅거리며 요동쳤지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이 무엇인지, 집은 어디인지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인은 그저 해맑게 웃으며 초점 없는 눈으로 칠성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칠성은 이내 그녀가 말을 못하거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허나 실망하기는커녕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그녀를 보며 평생 지켜주겠다는 애틋한 연정이 샘솟았습니다. 칠성은 그녀에게 진흙 속에서도 고귀하게 피어나라는 뜻으로 연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칠성이 연화를 아내로 맞이하자 마을 사람들은 멀쩡한 놈이 바보를 데려와 고생길이 열렸다며 혀를 찼습니다. 허나 칠성은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화를 살뜰히 보살폈지요. 그런데 혼례를 치른 후부터 연화에게서 기이한 행동들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녀는 홀로 마당에 나가 칠흑 같은 허공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아무도 없는 구석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칠성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 등골이 오싹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저 그녀의 부족함 탓이라 여기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어느 장날 칠성은 연화에게 세상 구경도 시켜줄 겸 읍내장터로 향했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혹여나 아내를 잃어버릴까 손을 꼭 잡고 걷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얌전하던 연화가 칠성의 옷자락을 사정없이 뒤로 잡아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성은 중심을 잃고 볼품없이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지요. 부인, 갑자기 왜 그러시오? 칠성이 흙을 털며 화를 내려던 찰나 우르릉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바로 코앞에 낡은 객주집 나무 간판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만약 연화가 잡아당기지 않았더라면 칠성은 그 자리에서 머리가 깨져 즉사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였고 칠성은 멍하니 서 있는 연화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소름 돋는 절묘한 순간이었습니다. 장터에서의 사건 이후 칠성은 연화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오르는데 연화가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험한 바위 틈으로 칠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흙투성이 땅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요. 칠성은 영문도 모른 채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호미 끝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려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자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뿌리가 사람의 형상을 쏙 빼닮은 천년은 묵었음 직한 귀한 산삼이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쥐며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연화는 그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신만이들도 평생 한 번 보기 힘들다는 산삼을 팔아 어마어마한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그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지요. 허나 칠성은 그 돈으로 술을 마시거나 노름을 하는 대신 가장 먼저 포목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날개옷 같은 비단 옷 한 벌을 해 입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연화의 자태는 그야말로 경국지색이었습니다. 꾀죄죄한 행색에 가려져 있던 고귀한 기품이 흘러넘쳐 누가 봐도 양반가 규수라 할 법했지요. 칠성은 붉어진 얼굴로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맹세했습니다. 이 복덩이 같은 여인을 평생 호강시켜 주겠노라고 말이지요. 두 사람의 오두막엔 밤늦도록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칠성은 이제 연화의 손짓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연화가 마을 어귀에 거칠고 척박한 돌밭을 가리키며 그곳에서 발을 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거저 줘도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 비웃었지만 칠성은 두말 없이 남은 돈을 털어 그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연화가 지정한 자리를 파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며칠을 팠을까 갑자기 땅속에서 슈욱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을 낫게 한다는 귀한 온천수였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칠성은 엽전을 갈퀴로 긁어모으는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칠성을 박서방이 아닌 박대부호라 부르며 굽신거렸지만 칠성은 이 모든 것이 복덩이 아내 덕분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호사다마라 하였지요. 칠성의 기와집이 번듯해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시기 어린 눈초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개중에는 칠성이 도깨비와 홀려 영혼을 팔았다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는 이도 생겨났지요. 허나 진짜 위기는 마을 밖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을의 세도가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조 대감이 칠성의 온천과 아내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가마를 타고 칠성의 집 앞을 지나던 조 대감은 담장 너머로 연화를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회사하게 웃는 연화의 자태는 조 대감의 음흉한 욕망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천한 나무꾼 놈에게는 과분한 보석이로구나.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조 대감은 신복들을 풀어 칠성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는 심산으로 온천의 소유권이나 세금 문제 등 꼬투리 잡을 만한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야심한 시각, 대감의 하인들은 칠성의 담벼락 밑에 숨어 집 안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던 칠성은 서늘한 한기에 눈을 떴습니다. 곁에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연화가 방문 앞에 꼿꼿이 서서 창호지 문을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표정은 평소에 천진난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가올 재앙을 감지한 짐승처럼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은 정확히 조 대감의 하인들이 숨죽이고 있는 담장 너머였습니다. 칠성이 놀라 부인, 안 자고 무엇하시오? 하고 묻자 연화는 흠칫 놀라며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허나 칠성은 보았습니다. 아내의 가녀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바다가 가장 고요하듯 칠성의 집에도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아내를 위해 온갖 산의 진미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을 숟가락 가득 퍼서 아내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칠성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해했지요. 부인, 이 모든 게 다 당신 덕분이요. 고맙고 또 고맙소. 평소 같았으면 아이처럼 밥을 먹기 바빴을 연화가 그날따라 수저를 내려놓고 칠성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거칠고 투박한 칠성의 손등 위에 자신의 고운 손을 가만히 포개었지요. 그녀의 눈동자는 여느 때와 달리 깊고 맑은 총기로 반짝였고 그 눈가에서 툭 하고 굵은 눈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칠성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고마움의 표시였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비극을 예감한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칠성은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만 맞잡은 두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애틋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서로를 의지하며 생애 가장 행복하고도 아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칠성의 집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내 이놈 박칠성은 당장 나와 오라를 받으라 하는 호통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칠성이 엉겁결에 뛰어나가 보니 관아의 포졸들이 시퍼런 창을 들고 집안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칠성에게 관졸 우두머리가 다짜고짜 다가와 뺨을 후려쳤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나라에 바칠 진상품을 도적질하여 부를 축적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칠성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에 손 한 번 댄 적 없는 자신이 도둑이라니요. 그는 억울함에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포졸들은 듣는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흙발로 안방과 건넌방을 가리지 않고 짓밟으며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평온했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탐욕의 눈이 먼 조 대감이 파놓은 더러운 함정임을 순박한 칠성은 꿈에도 알지 못했지요. 찾았다. 여기 증거가 나왔다. 광을 뒤지던 포졸의 우렁찬 고함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칠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었지요. 먼지 구덩이 속에서 걸어 나온 포졸의 손에는 칠성이 난생 처음 보는 붉은 비단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따리가 풀어지자 그 안에서 관아의 낙인이 선명히 찍힌 은수저와 옥 놀이개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맹세코 저런 물건을 본 적도 없습니다요. 칠성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허나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몽둥이 찜질 뿐이었습니다. 조 대감이 미리 심어둔 하인들이 밤사이 몰래 숨겨둔 것이 분명했으나 힘없는 나무꾼이
이를 증명할 길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칠성은 짐승처럼 포박되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어 칠성은 애타게 아내를 찾았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 구석 장독대 옆에 서서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허나 남편이 피를 흘리며 끌려가는데도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은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육신의 고통보다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는 아내의 저 무심한 표정이 더 사무치게 아파왔습니다. 차가운 옥사 바닥에 짐짝처럼 내던져진 칠성은 찢어진 살점이 욱신거려 신음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허나 육신의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홀로 남겨진 아내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아내가 밥이나 제때 챙겨 먹을지, 늑대 같은 놈들에게 해코지나 당하지 않을지, 칠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지요.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는 아내가 겪을 험한 꼴을 생각하니 칠성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시각 주인이 잃은 칠성의 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조 대감은 뒷짐을 지고 여유롭게 마당을 거닐며 공포에 질려 있을 연화를 찾아 안방 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연화의 고운 자태를 보자 대감의 눈빛이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쯧쯧 꽃 같은 내가 저런 천한 놈과 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냐. 내 서방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 내 품에 안겨 부귀영화를 누리거라. 조 대감은 거칠게 연화의 하얀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야단만자 지침. 사용자 설정 쥐엠. 조 대감의 더러운 손길이 닿았지만 연화는 뿌리치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지요. 그런 그녀의 반응을 수락으로 착각한 대감은 더욱 기세등등해져 추악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 서방놈의 형을 집행할 것이다. 죄목은 굳고 횡령이니 곤장을 맞고 살아남기는 그른 일이지. 대감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내가 얌전히 내첩이 된다면 놈의 목숨만은 살려 변방의 노비로 보내주마. 어떠냐? 남는 장사 아니냐? 그것은 선택을 가장한 잔인한 협박이었습니다. 연화의 눈동자가 순간 파르르 떨렸으나 욕망에 눈이 먼 대감은 그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침을 삼키며 그녀의 옷 같은 얼굴을 탐욕스럽게 훑어내렸습니다. 마을을 주름잡는 악인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밤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칠성은 짐승처럼 끌려 나와 관아 마당 한복판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사또는 조 대감과 은밀한 눈짓을 주고받더니 칠성을 향해 쩌렁쩌렁한 불호령을 내렸지요.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감히 관아의 물건을 훔쳐 사리사욕을 채우다니 내 놈의 목이 10개라도 부족하도다. 칠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땅바닥에 머리를 찧었지만 사또는 콧방귀를 뀌며 증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불려 나온 이들의 얼굴을 본 칠성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칠성의 이웃들이자 칠성이 부자가 되었을 때 공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 굽신거리던 마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조 대감의 서슬퍼런 권세가 무서웠던 촌부들은 바들바들 떨며 거짓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암요, 제가 보았습니다. 밤마다 칠성이가 수상한 보따리를 집으로 나르더군요. 도깨비에 홀린 게 아니라 도둑질로 부자가 된 게 맞습니다요. 믿었던 이웃들의 비겁한 배신은 칠성의 가슴을 몽둥이로 후려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칠성은 피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노려보았지만 사람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할 뿐이었지요. 육신의 고통보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칠성의 뼈와 살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증언들이 끝나자 사또는 엄숙한 목소리로 형 집행을 명하려 했습니다. 그때 관아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조 대감이 손을 들어 잠시 형을 멈추게 하였지요. 그는 느릿한 걸음으로 피투성이가 된 칠성에게 다가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복의 박서방,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내 아내를 내 첩으로 보내겠다는 각서에 지장을 찍는다면 내 사또께 잘 말해 곤장 몇 대로 끝내주겠네. 그것은 구원의 밧줄을 가장한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허나 칠성은 찢어진 입술 사이로 피 섞인 침을 대감의 비단신에 퇴하고 뱉어버렸습니다. 내 이놈, 내 비록 천한 나무꾼이나 마누라를 팔아 목숨을 구걸할 만큼 비겁하진 않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칠성의 서슬퍼런 일갈에 조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모욕감을 느낀 대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사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무엇하느냐? 당장 저 오만방자한 놈의 엉덩짝이 으깨지도록 매우 쳐라. 매우 쳐라. 라는 사또의 호령과 함께 형틀에 묶인 칠성의 등 위로 육모방망이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퍽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칠성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점은 찢겨나가고 선혈이 낭자하여 마당 흙을 붉게 물들였지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마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막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칠성은 흐릿한 눈으로 군중 속에 서 있는 연화를 찾았습니다. 부인, 보지 마시오. 제발 눈을 감으시오. 칠성은 속으로 애타게 외쳤지만 목소리는 터져 나오는 신음 탓에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어 있을 줄 알았던 연화가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형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얀 소복 자락을 휘날리며 다가오는 그녀의 기세가 어찌나 서늘하던지 포졸들조차 압도되어 막아설 생각도 못한 채 길을 터주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남편 앞에 선 연화. 칠성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연화의 입가에 기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바보의 해픈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발 아래 두고 내려다보는 서늘하고도 고압적인 신의 미소와 같았지요. 그녀의 눈동자가 전에 없이 시퍼런 안광을 뿜어내며 단상 위에 조 대감을 정면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겠지요. 평생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연화의 입술이 달싹이더니 옥쟁반에 굿을 굴러가는 듯 청아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 굽어보고 땅이 듣고 있거늘 내 이놈들 천벌이 두렵지 않더냐. 난생 처음 듣는 아내의 또렷한 목소리에 칠성은 고통도 잊은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또와 조 대감이 넋이 나가 입을 떼기도 전 연화는 하늘을 향해 가녀린 손가락을 펴더니 하나씩 접으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셋, 둘, 하나. 그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콱광 하는 굉음과 함께 구름 한 점 없는 창공에서 시퍼런 벼락이 내리꽂혔습니다.
벼락은 정확히 조 대감이 앉아있던 동원의 대들보를 강타했지요. 와르르 무너지는 기와 조각과 피어오르는 먼지 구름 속에서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직 연화만이 그 아수라장 속에서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고고한 자태로 서 있었지요. 그녀는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칠성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천기를 잇는 눈을 가졌기에 함부로 입을 열면 화가 미칠까 두려워 닫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초점 없는 멍함이 아닌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본 신녀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너진 기와 더미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조 대감이 쥐새끼처럼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면서도 저 요물이 요술을 부려 관할을 부수었다. 당장 쳐 죽여라 하고 악을 썼지요. 허나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감을 향해 서늘한 일가를 날렸습니다. 네 이놈, 내가 지난달 진율미 구호식량 300석을 빼돌려 뒷산 동굴에 숨긴 것을 내 모를 줄 알았더냐? 또한 내 수청을 거부하다 죽은 언년이의 시신을 사랑채 마루 밑에 묻은 것까지 내 눈에는 훤히 보이느니라. 연화의 입에서 구체적인 장소와 죄목이 줄줄이 쏟아지자 조 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경꾼 틈에서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가 튀어나오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는 품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칠성의 억울한 누명을 듣고 때를 기다리던 어사또가 연화의 폭로를 신호탄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역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조 대감과 부패한 사또를 포박했습니다. 연화가 지목한 장소를 파보니 숨겨둔 쌀가마니와 시신이 그대로 쏟아져 나왔고 백성들은 환호하며 그간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조 대감은 칠성보다 더 처참한 몰골로 끌려가며 비로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척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모든 소란이 잠재워지고 칠성은 어사또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음과 동시에 빼앗겼던 재물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칠성과 연화는 더 이상 그 마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연화의 신통력을 이용해 보려는 이들의 발길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지요.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짐을 꾸려 아무도 모르는 더 깊은 산골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칠성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인, 이제는 말을 하고 살아도 되지 않겠소. 어찌하여 다시 입을 닫으려 하시오. 연화는 칠성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천기란 함부로 입에 올리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저는 신녀가 아닌 그저 서방님의 아내로 평범하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제게 가장 큰 행복은 미래를 보는 눈이 아니라 서방님과 마주보는 이 순간이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연화는 다시금 예전의 순박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칠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생명을 구하고 진심 어린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 후로 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자식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백년해로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만 바람결에 전해질 뿐입니다.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칠성처럼 계산 없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언젠가 하늘도 감동하여 뜻밖의 복을 내려주지 않을까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